붉은색 봉투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지극히 평범해 보여야 할 설날. 처가를 찾은 박서준의 손에는 장모님께 드릴 1,000만 원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명절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저편에서 아내 이지아는 이미 아이들과 어울려 집안을 온통 자기 세상인 양 뛰어다니며 셀카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그 웃음소리는 서준에게 닿지 않는 메아리 같았다. 그 모습을 보는 서준의 입가엔 옅은 미소가 걸렸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저 철없는 모습. 결혼 5년 차. 8년을 만났지만 지아는 여전히 소녀 같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 그냥 어린애였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애썼는지 그녀는 알까? 아마 모를 것이다. 관심조차 없을 테니. 서준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고 어색한 웃음과 함께 장모님, 오 여사께 봉투를 내밀었다. 장모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변변한 선물 하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오 여사는 손을 내저으며 완강히 거절했다. 아닐세, 박서방.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네. 자네들 먹고 살기도 팍팍할 텐데 이런 건 됐어. 그녀의 시선은 서준의 어깨 너머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딸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 담긴 복잡한 심경을 서준은 어렴풋이 느꼈다. 잠깐의 실랑이가 오갔다. 그 짧은 순간에도 지아는 이쪽을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다. 결국 서준의 고집에 오 여사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다. 그저 의례적인 설날 풍경일 뿐이라고 서준은 애써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을 삼켰다. 시간은 흘러 정월 대보름.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처가를 찾았다. 시끌벅적했던 설날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공기가 식탁을 맴돌았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간 틈을 타 오 여사가 조용히 서준을 불렀다. 박서방, 잠시 내 방으로 좀 오게.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있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 여사는 말없이 낡은 서랍장을 열고 묵직한 통장 하나를 꺼내 서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낡은 가죽 커버의 통장을 펼쳤을 때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8억 원.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게 다 뭡니까? 장모님, 제가 이걸 어떻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오 여사는 그런 서준을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 집 살 때 보태 쓰게. 이건 지아 주려고 주는 돈이 아닐세. 자네한테 주는 거야. 내 딸이지만 그 애는 돈을 줄 줄 모르는 아이야. 차치 부리는 걸 좋아해서 쥐어주면 한순간에 사라질 돈이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 자네가 이 돈을 맡아 집을 사게. 자네가 아니면 우리 지아 인생 누가 지켜주겠나? 나중에 등기할 때 지아 이름 공동명의로 올려주면 그걸로 됐어.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분노,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장모님은 자신의 딸을, 그리고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무게가 서준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남자의 몫이자 아내에게는 끝까지 숨겨야 할 비밀이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박서방, 오 여사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일세. 아내에게도 절대 말해선 안 돼. 만약 지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걸세.
자네와 내 딸의 미래까지도. 서준은 뜨거운 낙인처럼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장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 무거운 믿음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한 무관심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를 그때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또 다른 한 가정에서는 배려라는 이름 아래 끔찍한 비극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으니 말이다. 박서준이 받은 믿음이 달콤한 무게였다면 강민호가 아내에게서 받은 배려는 끔찍하리만큼 차가운 칼날이었다. 모든 것은 새로 산 이불의 포장을 뜯으며 시작되었다. 민호는 곧 이 집으로 오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성껏 방을 꾸미고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가장 좋은 방, 그가 직접 고른 포근한 침구. 이제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다. 아내 윤서아가 어머니를 위해 사온 물건들 사이에 놓인 조잡한 색상의 플라스틱 그릇 열댓 개, 고급스러운 침구와 세련된 가구들 사이에서 그릇들은 마치 오물처럼 튀어 보였다. 불과 며칠 전의 대화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모시고 와야겠어. 혼자 계시는 게 영 마음에 걸려. 서아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갑자기 우리 생활은 어떡하고? 친구들 오면 어떡해? 솔직히 어머님도 도시 생활은 불편해하실 거야. 그냥 시골에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기가 막혔다. 사람 쓰는 게 마음 편하겠어. 아들이 있는데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당신도 부모님 계시잖아. 아프고 외로우신 분을 어떻게 혼자 둬? 책임과 도리라는 단어 앞에서 서아는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 민호는 그것이 아내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민호는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최고급 도자기들을 장식장 안에 보물처럼 진열해 놓고 흐뭇하게 바라보던 서아에게 물었다. 서아야, 이 그릇들은 뭐야?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안 쓰잖아. 서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현명한 답을 내놓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 어머님 쓰시라고?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손 떠시는 거. 저 도자기들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걸 혹시라도 깨시면 어떡해. 플라스틱이 어머님한테도 우리한테도 안전하고 편하지. 그럼 당신 말은 내 어머니의 자존심보다 당신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서아는 질렸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감정적으로 굴지 좀 마. 난 그냥 합리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거잖아. 어머님도 다치실 일 없고 내 물건도 안전하고. 이게 똑똑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민호는 분노가 아닌 깊고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아내는 틀린 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답이었다. 그는 예전에 그녀의 이런 점을 사랑했었다. 언제나 침착하고 명료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장점은 가장 끔찍한 단점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라는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은 단 한 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지키려는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장식장 안에서 고고하게 빛나는 도자기와 바닥에 놓인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 그 극명한 대비가 바로 서아의 마음이었다. 사람보다 물건이 먼저인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배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를 위해 꾸며놓은 방으로 들어갔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이 텅 빈 공간을 과연 어머니의 온기로 채울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이 차가운 위선이 가득한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고개를 떨궜다. 여러분이 민호의 입장이었다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가? 이게 내가 사랑한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나? 그녀의 효심은 고작 이 플라스틱 그릇 몇 개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랑 또한 이토록 계산적이고 값싼 것은 아니었을까? 서아의 효심이 동전 몇 잎의 가치라면 가난한 어머니의 사랑은 한 사람의 미래 전체를 세울 수도 있었다.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바로 그 두 조각의 족발에서 시작된다. 서아의 효심이 동전 몇 잎의 가치라면 가난한 어머니의 사랑은 한 사람의 미래 전체를 세울 수도 있었다.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바로 그 두 조각의 족발에서 시작된다. 13살. 내가 기억하는 세상은 온통 짠내 나는 바닷바람과 지독한 가난뿐이었다. 그런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것은 바로 그날 도시 결혼식에서 엄마가 몰래 가져온 두 조각의 족발이었다. 평생 갯벌에서 일만 하시던 엄마에게 처음으로 서울 구경할 기회가 생겼다. 이웃집 언니가 서울로 시집을 가는데 엄마가 유일하게 초대받은 동네 사람이었다. 엄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빛이 바래긴 했어도 정갈하게 다려진 하나뿐인 외출복을 꺼내 입으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동생과 함께 서울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곳의 음식은 어떤 맛일까? 온종일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엄마가 없는 동안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분명 맛있는 걸 사오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서 해가 저물고 나는 동구 밖에서 엄마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멀미로 파리해진 얼굴에 엄마가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하지만 엄마의 손에는 신문지에 고이 싼 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엄마는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며 웃으시더니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풀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족발 두 조각.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었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다. 그의 눈은 족발에 고정되었다. 이게 다 뭐야? 잔치집 가서 겨우 이런 거나 얻어온 거야? 서울까지 가서 거짓 취급받고 온 거냐고.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흙벽으로 된 방을 울렸다.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아버지에게 남은 음식을 싸온 아내의 모습은 구걸 행위나 다름없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의 분노가 엄마에게 고스란히 쏟아졌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들아, 이게 그냥 족발인 줄 알아요? 이건 서울 족발이에요. 우리 애들 서울 맛 한번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실컷 먹어요. 우리 애들한테 한 조각 맛보여주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족발을 나눠 먹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고 짠 그 맛.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낯선 도시에 가서 주눅 들고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자식에게 새로운 세상을 맛보여주고 싶었던 엄마의 희생과 사랑의 맛이었다. 그날 이후 내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에게 이 족발을 산더미처럼 사드리는 것. 그 기억은 나의 유일한 동기부여였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바꾼 음식에 대한 기억이 있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달라.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는 어른이 되었다. 눈앞에는 화려한 샤키테리 보드가 놓여 있었다. 웨이터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베리코 최고 등급의 하몬과 이탈리아산 프로슈토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족발 편육으로 보일 뿐이었다. 가지런히 노인 족발을 보는 순간 13살 그날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얇은 몇 조각이 수십만 원이라는 사실보다 우리 엄마가 꾸중을 들어가며 가져오셨던 그 족발
두 조각의 가치가 훨씬 더 위대하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엄마, 그때 그 족발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처럼 사랑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미래를 만들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처참하게 깨졌을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를 품에 안은 선희는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이 가장 끔찍한 배신의 산증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행복에 젖어 있었다. 이처럼 사랑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미래를 만들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처참하게 깨졌을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를 품에 안은 하선우는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이 가장 끔찍한 배신의 산증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행복에 젖어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 진료실이었. 의사의 말이 망치처럼 선우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기에게서 성병이 검출됐습니다. 성병. 그 단어는 현실감 없이 귓가를 맴돌았다.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며 아득해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임신 소식에 함께 눈물 흘리던 남편 최진혁. 입덧하는 자신을 위해 밤새 음식을 만들고 퉁퉁 부은 발을 주물러주던 그의 다정한 손길.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던 날 벅찬 감격에 말을 잇지 못하던 그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완벽한 행복의 조각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행복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아기의 여린 사타구니에서 붉은 발진을 발견했을 때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땀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진은 흉측한 물집으로 변해갔고 아기는 밤새 자지러지게 울었다. 공포에 질려 달려온 병원. 그리고 지금 선우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진단을 마주하고 있었다. 부모님, 두 분 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선우는 남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결과. 감염 오는 남편, 최진혁이었다. 진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선우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녀가 임신으로 힘들어하던 시기, 술에 취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자신도 감염된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용서를 빌었다. 선우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 위로 더러운 욕망에 빠져 낯선 여자와 몸을 섞는 남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배신의 대가를 이제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치르고 있었다. 눈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구하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오염원일 뿐이었다. 선우는 품에 잠든 아기를 고쳐 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진혁이 다급하게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선우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선우는 차갑게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진료실 문이 쾅 닫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 다른 한쪽은 깨끗한 아기를 지키려는 결심 속에 남겨졌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남는 것은 파탄뿐이었다.
그렇게 닫힌 문은 단지 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삶 전체의 붕괴였다. 이제 네 개의 문이 열렸고 그 안에 감춰졌던 비밀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서진 조각들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 진료실 문은 닫혔고 거짓 위에 세워진 한 인생은 파탄났습니다. 그렇게 네 개의 문이 열렸고 그 안에 감춰졌던 비밀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서진 조각들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한 남자를 짓누르면서도 동시에 일으켜 세우려 했던 믿음이라는 이름의 기묘한 무게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장 합리적인 배려의 가면을 쓴 채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무관심의 냉정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기꺼이 체면을 버렸던 희생의 위대함과 한순간에 이기적인 배신이 순수한 생명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참혹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섣부른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의 관계 속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8억 원짜리 통장이 남몰래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효율과 편의라는 이름으로 건넨 플라스틱 그릇들, 실은 누군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무기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족발의 빚을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끔찍한 붉은 반점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국 가족이란 언제나 따뜻하고 완벽한 안식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가장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빛나는 모습,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뿐만 아니라 가장 외면하고 싶은 비겁함과 이기심, 그 어두운 구석까지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아마도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크고 어려운 인생의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오늘 용기를 내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